네, 안녕하세요. 마음으로 가르치는 택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안전 영역 세 번째 단원인 여가 스포츠 안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우리 학교 교과서인 동아출판 자료를 활용했고요. 본 자료는 수업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으며 다른 목적으로 편집, 복제, 전송 등을 할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여가 스포츠 안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여가 스포츠라고 하면 뭘까요? 네, 여러분 학교 밖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연 환경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레저 스포츠라고도 불리죠. 자연 환경을 이용해서 하는 것도 있고 계절마다 여러분들 스포츠 활동을 즐기고 있는데 그러한 활동들을 이런 여가 스포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스포츠 활동이다 보니까 또 여러분들이 더 다이나믹하게 또 가족들과 함께 혹은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즐기실 수 있을 텐데 그 스포츠 활동을 할 때 어떻게 예방을 해야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되고 특히 이번 시간에는 가장 중요한 그 심폐소생술에 대한 내용도 함께 알아보려고 하니까요. 잘 들어주기 바랍니다. 네, 방금도 얘기했지만 이 여가 스포츠는 크게 야외 스포츠가 있고요. 계절 스포츠가 있습니다. 먼저 야외 스포츠 활동 같은 경우는 이런 자연 환경을 다 이용하겠지만 등산 또는 사이클, 그다음에 트레킹, 캠핑 등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계절 스포츠는 여름철 대표적으로는 수상 스키, 수영, 래프팅 이런 걸 들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겨울철에는 스키나 스노보드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물론 겨울철에도 수영할 수 있죠. 겨울철에도 수상 스키를 즐길 수 있죠. 그리고 여름철에도 저기 해외 가서 스키나 스노보드를 즐길 수 있죠. 그래도 크게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왜 이렇게 별도로 야외 및 계절 스포츠에 대해서 이 안전과 연관시켜서 공부를 하냐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야외 및 계절 스포츠 같은 경우는 외부 환경의 영향을 매우 많이 받습니다. 네, 그리고 그냥 맨몸을 하는 경우가 없고 기구나 장비를 또 많이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안전사고가 발생을 하면 크게 다치거나 때에 따라서는 생명의 위협까지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외 및 계절 스포츠 활동을 할 때는 안전에 더욱더 유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지금 왼쪽에서 보이는 그 사진을 보세요. 우리 자전거를 다 잘 타죠, 우리 친구들은. 네, 근데 선생님 아들, 딸 지금 이제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 엄청 넘어지더라고요. 네. 그래도 제 자전거가 너무 재밌어서 아픈데도 불구하고 또 타고 또 타고 하려고 하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자전거를 타든 인라인 스케이트 타든 여러분들이 어떤 밖에서 여러분 친구들과 스포츠 활동을 하던 중에 다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물론 가볍게 다칠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좀 심하게 다쳤어요. 그랬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신속한 응급처치를 잘 몰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하지 않았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또한 두 번째 질문은 안전한 여가 스포츠 활동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지켜야 할 바람직한 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가벼운 부상이었다면 괜찮겠지만 좀 심한 부상이었는데 신속하게 응급처치가 되지 않거나 어떤 구조 요청이 되지 않았다면 그 다친 학생이나 친구가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생 남을 뭐 상처가 생길 수도 있고 심하게는 생명의 위협까지도 입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주위에 있던 친구들 혹은 같이 그 스포츠 활동에 참여했던 친구들 또는 그 활동을 같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그 주변에 있던 인근 사람들, 그 공동체가 되겠죠. 그 공동체가 지켜야 할 바람직한 태도를 한번 또 생각을 해볼까요? 네, 먼저는 그 여가 스포츠 활동을 할 때 안전 수칙을 준수를 해야 되겠죠. 혼자 그 스포츠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 시설이나 어떤 외부 시설을 이용할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그 안전 수칙을 꼭 준수를 해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가 활동 중에 예상하지 못한 이런 안전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활동에 참여한 모두가 서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가 할 것 없이 그 부상 당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그 사람을 위해서 함께 공동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안전사고 사례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 편은 계절 스포츠와 관련된 사례입니다. 네, 뭐 여름인 것 같아요. 여름이어서 가족과 함께 해수욕장에 간 친구가 준비 운동을 한 다음 수영을 하려고 뛰어갔는데 그 모래사장에 버려진 유리병 조각을 밟았나 봐요. 그래서 발바닥을 베어 출혈이 생겼습니다. 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물론 뭐 준비 운동도 하고 이렇게 안전하게 했다고는 하지만 그 주위 환경을 생각을 안 했던 거죠. 네, 물론 뭐 이러한 위험이 있을지 생각은 못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 안전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슬리퍼를 신는다든지 뭐 간단하게 그 뭐 요즘에는 그 슈즈 아쿠아 슈즈라고 하죠. 그런 것들도 이제 있는데 그 안전 장비를 착용함으로써 이런 위험을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아래쪽 보면 이제 스키를 타던 우리 친구가 잠시 쉬려고 슬로프 한가운데 서 있다가 뒤에서 내려오던 사람과 부딪혔습니다. 네, 이 사고로 허리를 다친 이 친구는 안전요원의 도움을 받아서 응급실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네, 아주 위험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 슬로프는 이렇게 경사가 져 있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내려가게 돼 있죠. 근데 이 슬로프에서 혹시라도 나도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랬다면 주의를 꼭 살피고요. 이제 초보자들이 하는 실수가 이렇거든요. 슬로프 한가운데 서 있으면 안 되고요. 반드시 양 사이드 그 안전지대로 물론 그 내려오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슬로프 양 사이드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번에는 야외 스포츠의 두 가지 경우인데요. 첫 번째는 등산하는 모습인데 우리 친구들끼리 등산을 하기로 해서 이제 갔는데 수준에 맞는 등산로를 정하지 못했어요. 우리 젊으니까 저기 뭐 한 시간 반 금방 갔다 올 거야 이러면서 친구들과 함께 산을 이제 갔습니다. 그러다가 산길을 헤매던 어떤 한 친구가 가파른 비탈길에서 미끄러져서 발목을 심하게 다치는 상황이 연출이 됐는데요. 앞선 강의에서도 얘기 나왔듯이 등산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자신의 체력 수준을 고려해서 또는 그 일행과 함께 계획을 잘 세워서 체력 수준이나 뭐 기상 여건, 그다음에 주위의 환경들을 잘 고려해서 적합한 그 등산 계획을 수립을 했었어야죠, 그렇죠? 굉장히 자신만만하게 올라갔다가 이런 부상을 일으킨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래 사진을 보면 자전거를 타러 나갔나 봐요. 그래서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면서 자전거를 타던 친구는 뒤에서 다가오는 자전거의 경고음을 듣지 못해서 충돌하면서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로 이 친구는 팔에 심한 찰과상과 타박상을 입었다고 하네요. 근데 운동을 할 때 뭐 음악 듣는 것은 뭐 이해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안전에는 굉장히 취약하다는 것도 알아둬야 되는 거죠. 이런 긴급한 상황, 여러 가지 이제 뭐 응급 상황이 생겨서 경적을 울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자전거였으니까 망정 차였으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응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음악을 끼는 행위는 조금 금지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바깥에서 활동하는 여가 스포츠 활동 중에 안전사고가 일어났다면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되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네, 먼저 부상을 당한 사람의 상태를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긴급하게 119에 연락할 필요가 있는지, 뭐 진짜 딱 넘어져서 이렇게 가벼운 찰과상인데 119에 구조 요청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그거는 우리 그 119 대원 분들께 너무나도 죄송스럽고 그 국가적인 낭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것을 판단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119에 연락할 필요가 있는지 먼저 상황 파악을 먼저 한 후에 그 부상자가 의식이 있으면 다행인데 없으면 이제 신속하게 구조 요청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부상자 안전한 장소를 옮긴 후에 2차 위험 요소를 제거한다는 것은 이 부상자가 지금 위치해 있는 곳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안전한 장소를 옮기고요. 그리고 그 부상자의 상태에 따라서 이 전 시간에서도 그 얘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나눴었나요? 네, 의식이 있는 경우와 의식이 없는 경우로 나눴죠. 또 이 의식 안에는 호흡이 있는지 없는지까지도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요. 먼저 의식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방법은 귀를 가까이 하고 환자에게 말을 걸어보거나 가볍게 이렇게 흔들어 보는 거죠. 가볍게 통증의 자극에 통증에 그런 반응을 하는지, 때에 따라서는 뭐 눈꺼풀을 이렇게 열어볼 수도 있고요. 호흡을 확인하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육안으로 가슴이 오르내리는지 확인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는 귀나 뭐 그다음에 요 근처로 가까이 이 피부를 손이나 아니면 볼을 살며시 대면서 뭐 이렇게 접촉은 하지 말고요. 그 인근 가까이 가면 그 숨소리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구조 요청을 하고 2차 위험 요소를 제거한 뒤에 응급처치를 실시를 하고요. 혹시라도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뭐 염좌나 타박상 등등 이런 거 했을 때는 라이스법을 한다 했죠. 라이스법은 요 네 가지 단계를 의미하는데요. 먼저 휴식을 좀 취하는 건데 뭐 충분한 휴식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편안한 자세로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는 것 자체가 휴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응급처치에 따라서는 아이싱, 얼음찜질을 합니다. 그런 뒤에는 이 손상된 부분을 거상이라고도 하는데 위로 올려서 붓기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요. 출혈이 또 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뭐 압박이라고 하죠. 압박을 하는데 손상 부위를 이렇게 고정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이스 방법이 뭐 염좌나 타박상을 당했을 때는 응급처치 방법으로 실시하는 요령입니다. 그러면 각 상황별로 한번 원인과 대처 방법을 알아볼게요. 등산, 뭐 개인적인 원인으로는 등산 활동에 필요한 준비
좋지 않은 건강 상태에도 불구하고 이 등산을 하는 경우, 그다음에 지나치게 자신감을 가지고서 이 등산 활동을 하는 게 개인적인 원인이 될 수 있겠고요. 뭐 환경적인 원인으로는 기상 환경이 되겠죠. 뭐 폭우, 폭설, 그다음에 뭐 번개, 뭐 이렇게 안개 이런 등의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 때문에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리 이렇게 개척되지 않은 등산로를 무리하게 또 한다든지, 또 안전 시설이 잘 갖춰져 있지 않는 등산로를 했을 때도 이런 안전사고가 나타날 수가 있겠죠.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신체 능력에 적합한 등산 계획을 세운 후에 등산에 적합한 복장과 신발, 그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되겠죠. 그리고 등산 계획을 혼자 혹은 그 일행만 아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도 알리고 같이 출발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등산 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날의 날씨 정보나 그 다음에 뭐 일몰 시간을 확인하고 등산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등산 전에는 준비 운동을 실시한 후에 그 등산 중에는 중간중간에 코스에 따라서 적절한 휴식을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 등산할 때는 이 등에 메고 배낭을 큰 걸 짊어지고 가잖아요. 그 안에 뭐 그냥 운동을 위해서 무겁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전하고 그다음에 건강한 그 등산이 될 수 있도록 그 안에는 뭐 영양소라든지 그 음식 충분한 수분이라든지, 때에 따라서는 뭐 여벌 옷이나 신발도 이렇게 챙겨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 등산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대처할 수 있도록 그 등산 그 배낭을 꾸리면 되겠습니다. 그 정해진 등산로를 벗어나지 않고 그 일행이 있다면 일행과 동행하면서 이 등산에 임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이클링, 자전거 타는 거죠. 이 안전사고의 원인을 또 두 가지로 나눠보면, 개인적인 원인으로 자전거 타다가 한눈을 파면 안 되겠죠. 그리고 뭐 장난을 친다든지 부주의한 행동을 하면 당연히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자동차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 자전거를 탈 때, 사이클을 탈 때도 휴대전화를 사용한다든지 이어폰을 꽂은 채로 주행하는 것은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적인 원인으로는 그 자전거 도로 중간중간에 파손된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방지턱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자전거 도로에 파손된 부분 때문에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갑작스럽게 다른 방향에서 튀어나오는 경우도, 자동차가 또 튀어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주행 중에 자전거 바퀴가 펑크가 난다든지, 그리고 뭐 브레이크 연결선이라든지 아니면 그 체인이 꼬여서 자전거 자체의 장비의 결함 때문에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헬멧이나 장갑, 고글 등의 안전장비를 꼭 착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 자전거 주행에 앞서서 자전거 자체에 대한 상태를 미리 점검을 해야 됩니다. 특히나 타이어 공기압을 확인하고 그 주행에 적합한 압력이 다 갖춰져 있는지 확인하고요. 그 브레이크는 잘 작동을 하는지, 핸들은 좌우로 잘 작동을 하는지 먼저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탈 때 야간에 타시는 분들도 간혹 계신데, 야간에 주행할 때는 후미등과 전조등 꼭 착용해서 주위에 내가 이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장비를 먼저 설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전거의 바퀴나 체인에 옷이나 장신구가 걸리지 않도록 잘 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자전거 전용 도로를 이용해 주셔야 되고요. 부득이하게 보행 그 인도와 연결된 곳이나 또 도로를 이용할 때는 안전 수신호나 그리고 안전한 장치를 반드시 설치한 후에 자전거 주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겨울철 스포츠죠. 스키와 스노보드를 탈 때 안전사고의 원인과 예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개인 관련 원인입니다. 혼자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죠. 이랬을 때는 아까 그 사례에서도 나왔듯이 급하게 너무 움직이려 하죠. 주의를 잘 살피고 혹시라도 모를 2차 충돌을 대비하기 위해서 슬로프 양 사이드로 이동하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무리하게 그 스키 플레이트나 그 보드를 착용한 상태에서 하지 말고 반드시 벗고 편한 상태에서 그 플레이트나 보드를 들고 이동을 하시고요. 혹시나 그 플레이트나 보드가 슬로프 아래로 내려가더라도 그것을 잡기 위해서 뛰어가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초보 단계를 지나게 되면 자신감이 생기죠. 조금 더 경사진 곳, 조금 더 커브가 있는 곳을 이제 가게 되는데 그 자신감이 엄청난 사고로 또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충분한 연습이 된 후에 슬로프를 선정을 하시고 여러 가지 동작도 취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설 도구와 환경 관련 원인으로는 슬로프 자체가 안 좋은 곳이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이게 설질이라고 하는데 그게 안 좋아서 얼어 있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슬로프가 잘 정비가 안 된 부분도 있을 텐데 그건 잘 보시고 이 스키와 스노보드를 이용해 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장비를 이용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체형에 맞는 장비를 꼭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렌탈샵이나 아니면 개인 장비가 있다면 그 적합한 그 사이즈가 있거든요. 개인 장비를 잘 조절해서 이 스포츠 활동에 참여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러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헬멧과 장갑, 고글 등의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한 후에 이용하면 되겠고요. 바인딩의 조임이나 장비 상태를 꼭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체형에 맞게 잘 했어도 이 바인딩이 헐거우면 그 플레이트에 밀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잘 부츠랑 이 플레이트랑 잘 밀착이 될 수 있도록 조임 상태를 확인해 주고요. 그리고 내 능력에 맞는, 내 지금 현재 수준에 맞는 경사가 있는 스폴로프를 이용해 주고 과도하게 멋을 부리기 위해서 무리한 그런 동작을 취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거나 곤돌라 타고 올라갈 텐데 타거나 내릴 때는 그 안전 요원들의 지시에 좀 잘 따라주고요. 그 올라가는 도중에 몸을 과도하게 흔든다든지 장난을 친다든지 하면 위험한 상황이 나타날 수 있죠. 네, 그러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휴식이나 급정지를 할 때는 슬로프의 가장자리를 이용해 주고요. 직활강, 그러니까 이런 브레이킹 없이 커브ing 없이 속도를 즐긴다고 쭉 내려오는 행위는 절대 금지입니다. 예, 그래서 이 다른 사람들과의 이 부딪히면 엄청난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직활강은 금지하면 되겠습니다. 그 혹시라도 이런 이제 충돌이 있어서 내가 옆으로 가장자리에 있다면 그 안전요원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페트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주위에 그 같이 일행이 있다면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여름철 여가 스포츠 이제 물놀이나 수중 안전 사고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개인 관리 원인으로는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을 안 한 게 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이런 경우는 없겠지만 음주를 한 다음 술을 먹고 수영을 한다든지 수영을 잘 하지도 못하는데 과한 자신감 때문에 깊숙한 곳에 간다든지 네, 이런 개인적인 원인이 있을 것 같고요. 환경적인 원인으로는 그런 안전 장비나 그 도구들이 좀 낡은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구들이 갑작스럽게 뒤집힌다든지 안전하지 못한 이런 장비들 때문에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예상치 못하게 높은 파도나 급류가 생겨서 또한 그리고 수질 자체가 안 좋아서 또 여러 가지
뭐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장비를 꼭 착용해야 되겠죠. 뭐 요새는 워터파크에서도 구명 조끼를 다 착용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불편하다는 이유로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착용을 안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물놀이를 임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건강 상태나 체력 수준을 꼭 생각해가지고 풀장의 수심이나 적합한 이용 장소를 선정하면 좋겠습니다. 활동 전에는 반드시 준비 운동을 해야지만 근육 경련이라든지 과한 활동 때문에 이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물속에서는 과도한 장난을 치지 않고 여러분들 친구들과 재미난 시간 또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아마 이 응급처치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어야 하는 응급처치법입니다. 심폐소생술이란 심장이 마비된 상태에서도 혈액을 순환시켜 뇌의 손상을 지연시키고 심장이 마비 상태에서 회복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응급처치법입니다. 뭐 아래 순서도 나와 있지만 뭐 인공호흡하는 과정도 있고요. 그 심장 마사지, 뭐 가슴 압박하는 순서도 있고요. 그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자동 제세동기라고도 하죠. 자동 심장 충격기를 써야 될 순서도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알아보면요. 먼저 심장이 멈춰 있는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의식 확인을 하는 거죠. 그 아까도 그 응급처치 상황의 첫 번째 단계가 그 의식 확인을 하는 단계인데요. 의식 확인할 때는 뭐 지금 여기와 같이 가볍게 쇄골 옆쪽 어깨를 툭툭 건드려 2, 3회 쳐서 이 사람이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요. 의식이 없다면 빠르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위에 신고를 요청을 해야 되겠죠. 구조 요청을 하는데요. 계속 나오는 번호네요. 119에 구조 요청을 하고요. 이때에는 정확한 장소를 신고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 신고하는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지만 그 옆에 누군가를 지정을 한다면 그 누가 구조 요청 신고를 할지 명확하게 지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 아줌마 하면 아줌마가 몇 명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거기 아저씨 막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뭐 하얀색 입은 그 아저씨, 뭐 노란색 모자 쓴 얘야, 뭐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인상착의나 누구에게 지목을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주변에 그 자동 심장 충격기, 자동 제세동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 또한 가져다 달라고 지목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는 이제 신고가 됐으니까 그 다음 내가 이 부상자, 의식이 없는 사람에게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하게 되는데요. 물론 뭐 여기 30회 가슴 압박을 하고 2회 인공호흡을 한다. 그리고 이거를 반복을 한다.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인공호흡은 여러분들이 막 전문 구조사가 아니라면 하지 않고 그 구조대가 올 때까지 가슴 압박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가슴 압박을 더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왜냐하면 인공호흡을 하게 되면 혹시라도 이 의식이 없는 환자가 어떤 감염병이라든지 아니면 그 내부에서 오는 뭐 출혈이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안 좋은 제2의 이 피해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공호흡보다는 가슴 압박에 더 집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슴 압박을 할 때는 그 손꿈치라고 하죠. 여러분들 손바닥과 그 손가락이 시작되는 그 딱 단단한 평평하고 단단한 부분을 이용해서 하는데 두 손을 깍지를 끼고 여러분들 체중을 이용해서 지면과 수직으로 가슴을 눌러줍니다. 네, 가슴 압박 부위는
그 양쪽 가슴의 가운데 이 명치라고 하는 부분 있죠? 그 명치 부분보다 약간 위쪽, 한 2, 3cm 위쪽을 가슴뼈 흉골의 끝부분을 눌러주면 되겠고요. 성인 기준으로 한 5에서 6cm 깊이로 강하게 눌러주면 되는데, 여러분들 실제 학교에서 이 심폐소생술 실습을 해봤죠. 그래서 그 5에서 6cm 내려가게 되면 뼈가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뼈가 부러지는 것보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체중을 실어서 이제 수직으로 잘 눌러주고요. 그리고 이 가슴 압박을 할 때 반드시 숫자를 세면서 1부터 30까지 숫자를 세면서 가슴 압박을 실시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구조대가 올 때까지 꼭 실시를 해야 되고요. 여러분들 혼자 하기 힘들다면 혹시 옆에 있는 사람들과 교대해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가슴 압박을 하다가 그 자동심장 충격기가 도착할 수도 있죠. 물론 없을 수도 있지만 도착을 한다는 가정에서 도착을 한다면 그 자동심장 충격기를 열게 되면 그 두 가지 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패드를 그 안내 방송에 따라서 부착을 해주시고 시작과 그 다음에 전기 충격하는 과정까지 그 안내 방송을 잘 들으면 따라할 수 있는데요. 크게 처음엔 이제 전원을 켜게 되죠. 네, 전원을 켜고 그다음에 상체가 노출된 상태에서 그 패드를 부착합니다. 그래서 한 개는 오른쪽 쇄골뼈 아래에, 한 개는 왼쪽 가슴 아래 옆구리 쪽에 부착을 합니다. 그런 후에 패드 연결선을 기계에 꽂고요. 그 다음에 스타트를 하게 되면 스스로 이 심장을 분석합니다. 이 충격기 자체에서 리듬 분석을 한 후에 심장 충격이 필요하다면 심장 충격을 하라고 안내 방송이 나오죠. 그때 누르면 되는데 이 심장 분석을 하는 그 과정에서도 가슴 압박은 계속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심장 충격하기 전에 그 떨어지라는 안내 방송이 나오거든요. 떨어지라는 안내 방송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가슴 압박을 실시해 주면 되겠고요. 이게 전기 충격이 있은 후에는 바로 다시 이 가슴 압박을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과정을 계속해서 거쳐서 반복해서 해주면 되겠고요. 언제까지 하느냐면 구조대가 올 때까지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 그림 상황만 봐도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갑자기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상황인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간혹가다 영상을 보면 이런 상황들이 많이 연출되기도 하죠. 근데 우리 가족 누구라도, 우리 친구 누구라도, 우리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 누구라도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늘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많이 다쳤나 봐. 우리랑 상관없잖아. 빨리 가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먼저 저 어떤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확신과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떤 한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보다는 둘보다는 이 전체 우리가 이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이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가정이나 학교에서 많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직 학교는 안 나오고 있지만 학교에 제세동기가 어디 있는지, 또 가정에 제세동기가 어디 있는지, 또 어떤 순서로 이런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는지 그 상황이나 절차를 잘 알아두어야지 이 응급 상황 시에 대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또 이번에도 문제를 풀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근육통이나 타박상, 염좌 등의 운동 손상이 발생했을 때 응급처치의 순서를 나열한 것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올바른 응급처치는 뭘까요? 보면은 이 과정이 어떤 응급처치법일까요? 네, 라이스 법이죠. 처음에 휴식을 취하면서 안전한 장소로 이제 이동을 하고요. 두 번째는 뭐 해야 되죠? 시원한 얼음을 이용한 냉찜질을 해야 되겠죠. 아이싱이라고 하는 냉찜질을 하고 압박을 하고 뭐 붕대를 이용하든지 뭐 여러 가지 부모를 이용한다든지 압박을 하고요. 그 마지막으로는 손상됐던 부분을 위로 올려줌으로써 붓기나 출혈을 방지하게 됩니다. 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심정지 환자의 응급처치를 위한 심폐소생술 절차를 생각해 봅시다. 네, 생각해 보죠. 문제 풀기 바로 전에 했으니까 아마 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심정지 환자에 대한 의식 확인을 하죠. 그죠? 심장이 멈춰 있는지 호흡은 하고 있는지 먼저 의식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될까요? 구조 요청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근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명확하게 지시를 하고 단호하게 지시를 해야 된다. 혹시라도 제세동기가 있다면 그것까지도 가져다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겠죠. 구조 요청이 있은 후에는 이제 실제적으로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실시를 합니다. 가슴 압박은 30회, 인공호흡은 2회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되는데 뭐 하는 요령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슴 압박 부위를 정하고 그 명치 약간 위쪽이죠. 2, 3cm인데 거기를 수직으로 두 손을 깍지 낀 상태에서 수직으로 체중을 실어 가슴을 눌러주고요. 뭐 인공호흡은 선생님은 선택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이후에 제세동기가 왔다면 그 제세동기를 활용해서 안내방송에 따라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이 가슴 압박과 그 제세동기 사용은 구조대가 올 때까지 반복해서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여가 스포츠 안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궁금한 점이나 질문이 있다면 우리 온라인 클래스 질문 게시판에 남겨주시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답은 그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그 안전 영역 3단원인 여가 스포츠 안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뭐 방송을 유튜브 채널이나 온라인 클래스 상에서 다시 볼 수 있으니까요. 잘 모르는 부분 있다면 다시 강의를 보고 강의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